검은 용이라고 하면은 즉 반란 세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왕은 이 과정에서 살해되고 맙니다. 선왕의 해골이 들판에 가 매장돼 있다. 즉 아들인 게로왕이 왕이 됐는데도 아버지 무덤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게로왕이 뭐 후레자식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비운의 인물이라고 말하면 어떤 경우에 그런 수식어를 붙일까요? 살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잘 받쳐주지 않아 그야말로 뜻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처참한 실패 또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운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살아있을 땐 실패했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보지만 끝내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거나 사실상 아무런 회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땐 우린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비운의 인물, 비운의 군주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고구려에선 대표적으로 고국 원왕을 비운의 군주로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전쟁에 시달리고 가족과 생별하면서 온갖 고생만 했는데 마지막엔 백제와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죠. 그래도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이 인물에 비하면 덜한 것 같습니다. 455년 반란군에 의해 아버지를 잃고 아무런 힘도 없이 즉위하는 백제 21대 게로왕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근초고왕 그리고 근구수왕을 이야기하면서 이 왕들에게 근자를 붙인 이유가 기존 초고왕 그리고 구수왕에 근접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같은 의미로 이번에도 그렇게 붙였을 겁니다. 이번엔 4대 게루왕 앞에 이 근자를 붙였는데요. 그래서 근게루왕이라고도 불리고 실제로는 게로왕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지난 시간에 11대 비류왕과 20대 비유왕을 헷갈리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 역시 같은 경우입니다. 4대 게로왕과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룰 21대 게로왕 분명 다른 임금이죠. 삼국사기엔 게로왕 시대의 역사가 게로왕 14년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긴 게로왕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떻게 왕이 되긴 했는데 반란군에 휩싸여 사실상 왕노릇은 하나도 하지 못했단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반란 세력들이 비유왕을 죽이고 그 시신까지 인질로 잡고 있다 보니 게로왕이 어떻게 이들에게 반격할 꿈도 꾸지 못한 거죠. 옛날 고구려의 고국원왕도 그랬습니다. 당시 전현의 모용황이 쳐들어와서는 아버지 미천왕 등을 도굴하고 시신을 훔쳐가는 야만적인 짓을 했었죠. 시신을 인질로 잡으니 고국원왕은 충분히 반격할 만한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전현은 왕비 그리고 태후까지 인질로 끌고 간 상태였죠. 어떻게 보면 지금 게로왕도 같은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고구려에서는 이게 외적이었지만 게로왕에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외적도 아니고 내부의 반란군에게 이런 꼴을 당했으니 더 참담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상태가 이렇다 보니 게로왕이 즉위하자마자 고구려가 쳐들어왔지만 백제는 막을 힘 하나도 없고 신라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난 겁니다. 물론 신라가 목숨을 걸고 백제를 지켜준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했던 이 땅이 나중에는 신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지리적 발판이 될 만한 곳이기 때문이었죠. 왕으로서의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하던 게로왕은 외의 힘을 빌리려 손길을 뻗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상황에서 게로왕이 손 벌릴 것이라고는 자기를 위협하는 반란군도 또 백제를 위협하는 고구려도 아닌 그나마 백제의 편이 될 수 있는 신라 아니면 외밖에 없거든요. 그 옛날 증조할아버지 아신왕이 그랬듯 게로왕은 동생 곤지를 외 볼모로 보내 힘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삼국사기에선 곤지를 게로왕의 아들로 또 일본서기에선 게로왕의 동생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일본서기의 서술이 더 타당하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볼모로 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라에선 이 때문에 한때 고구려의 볼모로 갔던 실성마립간이 그 원한을 잊지 못하고 자기를 볼모로 보냈던 뇌물마립간의 아들들을 전부 고구려와 외 볼모로 보내기도 하죠. 곤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곤지는 형인 계로왕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지금 계로왕 보이시죠? 계로왕에게 뭐 여러 부인들이 있었을 텐데요.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 계로왕의 후비 중 한 명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겨? 미친겨? 즉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한 건데요. 그런데 곤지가 이 여러 명 부인 중에 아무나 한 명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수가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겨? 미친겨? 그런데 놀랍게도 계로왕이 이 부인을 동생에게 내줍니다. 그것도 임신한 부인을 말이죠. 왜 그런겨? 미친겨? 학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곤지가 자기 형에게, 그것도 국왕에게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한 것은 나 왜 가기 싫다 라는 뜻을 표현함과 동시에 만약에 나를 볼모로 보내는 것이 나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 볼모로 보내려는 거라면 형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내와 뱃속에 그 아이를 내놓아라. 그렇다면 내가 믿고 가겠다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즉 볼모를 보낸다는 게 나라의 앞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도 되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신라의 실성마립간도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될 만한 조카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을 전부 고구려와 외에 볼모로 보낸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고구려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볼모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곤지는 형이 자신을 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건지 불안했고, 그래서 자신을 볼모로 보낼 때 그 증표로 형의 부인인 형수를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계로왕이 동생의 이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널 정적이라 생각해 제거하려는 게 아니니 이 형을 믿고 왜 가달라 라는 그 무언의 신뢰를 준 겁니다. 대신 계로왕도 조건을 겁니다. 이 부인이 임신 중이었으니 가던 중간에 아이를 낳게 되면 즉시 아이와 함께 돌려보내란 조건을 붙입니다. 이렇게 임신한 형수를 데리고 외로 향하던 곤지는 중간에 강라도라고 하는 섬에 이르러서 형수가 출산을 하자 즉시 이들을 계로왕에게 돌려보내고 혼자 외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 고위 관료로 활동하다 세월이 흘러 475년 계로왕이 죽자 백제로 돌아왔는데 그만 정치 싸움에 휘말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세력인 해씨들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간의 주인공인 계로왕의 최후를 이미 잘 아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야기한 이 곤지 역시 비운의 인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계로왕으로 돌아옵니다. 왕위에 오르고 14년이나 되는 고된 싸움 끝에 계로왕은 어렵게 반란군들을 몰아내고 진짜 임금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무렵 고구려가 다시 한번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때가 바로 468년 2월이었는데요. 고구려는 장수왕 때부터 백제와 신라를 번갈아서 계속 공격한다고 그랬죠. 이전에 진 빚도 있고 이제 백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계로왕이 곧바로 고구려의 남쪽을 공격했습니다만 실패다! 고구려에게 더 맞지 않기 위해 이때 쌍현성을 세우고 청몽령에 목책을 세워 침략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방금 성을 세웠어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당시 고구려는 한반도, 아니 동아시아의 최강자였죠. 결국 전전긍긍하던 계로왕은 중국에 떠오르는 강자 북위에 선을 대기 시작합니다.